국회 기재위에선 대기업 등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추가 상향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는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도 점검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가 국회 정부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연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방송과 전국 9개 민영방송이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에 출연해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체포동의안 부결로 뜻을 모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민주당과 전대를 2주 앞두고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힘 양강 당권 주자. 그 뒤엔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기획재정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반도체 세액공제 지원법,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인데 여당이 조특법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가는 효자 산업이기도 하고 핵심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부실을 하고 또 기업 측에 여러 가지 생산 투자 계획에 맡겨놓는 그런 형국이 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도 첨단 초격자 기술 확보는 국가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국회에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경쟁국의 상황을 보면은 세제 지원 또는 세제 지원과 함께 대규모 보조금,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국회에서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심사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하지만 야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수정하려 한다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지난해 말 이미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정부 여당이 거듭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정부가 8%로 주장을 해놓고 그렇게 법안까지 내놓고 그걸 올려야 된다고 아무 이야기 안 해놓고 충분하다고 이야기해놓고 나흘 만에 대통령이 부족하다. 그리고 민주당 탓을 해요. 야당 탓을 해요. 좀 민망하지 않아요? 야당은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 정부의 대책은 미흡했다며 서민 경제에 대한 우려도 쏟아냈습니다. 특히 소주값 6,000원 등 주류 가격 인상 움직임을 지적했는데 기재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주류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러면 주류 가격을 그만큼 또는 그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물가 안정과 관련된 업계와의 대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다. 기재부는 또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올 상반기 전기, 가스 요금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다른 상임위원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군 정보당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보고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대통령실 업무 보고 등 의사 일정 협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근 동해상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의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정보본부 등 군 정보당국의 업무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정보위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ICBM 발사 능력을 모두 보유했고 군사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군 당국은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사일에 장착할 핵탄두의 소형 경량화를 위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수적이 아니라 완성을 위해서는 추가 7차 핵실험이 있어야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도 점검했는데 야당은 확실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군의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군 정보당국은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 등 의사일정 협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천공 관저 방문 의혹 등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운영위가 정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총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 안 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안 질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묻고 당당하게 대답하면 끝날 걸. 대통령실을 향해서 현안 질의할 때 범죄 피해자 이재명 대표 고하기 물타기 현안 질의가 될까 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유이동 특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 세제 지원 등의 육성 방안을 논의합니다. 첨단 전략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첨단 기술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위위원들은 여러 가지 활동과 마련한 방안이 입법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네, 오늘 열렸던 상임위와 관련해서 태윤영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운영위원회가 열렸었는데 오늘 법안 심사만 진행이 됐네요. 맞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그리고 이 역술인 천공의 관저 선정 개입 의혹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업무 보고를 진행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반발했고요. 네. 결국 오늘 계류된 법안만 심사하는 걸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운영위에선 대통령실의 업무 보고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업무 보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산층 난방비 지원 관련 서민 지원 계획과 이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경호 대책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통해서 야당이 정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일단 양당 간사는 이 추가 운영위 소집을 위해서 협의에 나서기로 했고요. 주호영, 박홍근 이 여야 원내대표도 운영위 소집을 위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기획재정위원회도 열렸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기재위에선 역시나 물가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가 됐는데요. 이 소액을 빌려주면서 성착취와 관련된 사진 그리고 전화번호가 담보가 되는 성착취 추심이 나타났다면서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중금융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또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행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추경호 부총리는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이 프로그램을 촘촘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지난해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는 등 채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급히 재정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제기됐는데요.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도 높고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재정 준칙을 만들지 않으면 경제 지진이 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미 재정준칙 법제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 밖에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난방비 부담이 없을 정도로 이번에 두텁게 지원했다고 밝혔고요. 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이 어려운 여건은 적어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생의 어려움이 성착취로 이어진다는 게 상당히 가슴 아픈데
거기에 이제 현실은 또 그 정쟁만 이어지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음 그 정보위원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일단 그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새롭게 알려진 소식이 있나요? 네, 그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네. 이틀 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 세 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오늘 정보위에선 이와 관련해서 군 대응 태세와 그리고 북미사일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이 밖에 북한은 소형, 경량화된 핵폭탄을 초대형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당국은 일단 그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북한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구비했다. 이렇게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네. 3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넘어가 보죠. 여야가 이제 개회일을 두고서 이제 대치 중인데 오늘 그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모아서 이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3월 첫째 날에 임시회를 열자는 입장이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 목적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라도 이 6일이나 13일에 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 회동 이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국회법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일에 그리고 8월은 16일에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회일의 경우 여야 간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밖에 오늘 회동에선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부의된 상태인데요. 이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의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농가소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시장 격리 의무를 일부 완화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방송과 전국 9개 민영 방송이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에 출연해 국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류 국회가 인류 국가를 만든다고 강조하며 정치개혁과 세종의사당 설립에 역점을 두고 있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국회 문턱을 낮추는 여러 가지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류 국회가 인류 국가를 만든다고 강조한 이광재 사무총장. 난방비 폭탄과 같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과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되 과잉 입법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얼마나 선한 국가에 영향을 미쳤는가, 얼마나 좋은 법이었는가가 이제 평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게 여야 국회의원들의 많은 지금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다당제 실현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중요하다며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뿐만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곧 이제 정개특위에서 복수한 2개의 안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들만이 국회의원들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게 아니고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가지고 대규모 토론을 해서 이걸 한편으로 중계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도 함께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 한중, 한일 의원연맹과 같은 주요 나라와의 의원 외교를 제도화하는 등 시스템 외교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세종의사당 설립을 기반으로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르면 2028년이나 2029년 세종의사당이 설립될 것으로 예측되고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이 마련되면서 세종시가 자족도시, 혁신도시로 자리 잡아 지방 살리기에 성공 모델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이 지어지고 그래서 좀 지방이 앞으로 서울 못지않은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되는 첫 시발점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국회 문턱 낮추기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 해에 국회의원들이 여는 1,400여 개의 국회 토론회와 세미나를 국회 방송 중계와 지역 방송 연계,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중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도서관이 보유한 학술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융합 분석해 지식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분석 서비스인 아르고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도 아르고스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 개발 활동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4월 여의도 벚꽃 축제를 비롯해 국민이 국회를 방문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고 온라인으로도 청원 제도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 특별대담은 오는 26일 오전 7시 40분 국회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오늘 세 번째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오늘 밤 10시 50분 KBS가 주관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90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김기현 후보의 KTX 울산역 땅 시세 차익 의혹과 당정 관계, 차기 총선 공천 방식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기업에서 부담하는 전력 등 제조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관련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생산 능력 대비 투자 여건이 경쟁국에 비해 미흡하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미래 먹거리로서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만큼 논의된 내용이 제도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정 이양 등 분권 조치가 미비하다며 특례시 소속 여야 의원들이 실질적 역할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례시장 협의회도 재정 권한 부재로 낮은 자립도와 업무 포화가 우려된다며 이는 특례시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발제를 맡은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관련 사례가 부족한 만큼 제도상 특례 부여에 초점을 두고 해외 유사 제도 사례 위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 무역 중심으로 특정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다층적 협력으로 모든 이해 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제3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웅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국회 도서관과 유경준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23 세계경제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상품 무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와 서비스 산업 중심의 제3계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상임위 회의 인터넷 의사 중계 시 실시간으로 자막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AI 음성 인식 생중계 자막 시스템은 발송 후 1, 2초 안에 자막을 화면에 제공합니다. AI 자막 서비스의 제공으로 의정 정보에 대한 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와 오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부터 AI 자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월 20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업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도착했죠.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 줄 몰랐다며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호소한 건데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대선 패배로 생긴 업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장동과 관련해서 영장의 내용을 보니까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본받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패배의 업보다. 그래서 당대표로서 의원님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 이런가 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는 27일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서게 되는데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업보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의 법무부 장관 설명은 검사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의 하나에 이제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잖은 권유를 드립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것 이상의 한다면 그게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모르겠으나 다 나중에 다 그게 업보가 되는 것이다. 네, 업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과거에 했던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위로 인해 얻게 되는 인과응보를 뜻합니다. 대선 패배로 영장 청구까지 받게 됐던 이재명 대표의 업보,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향한 업보 경고까지. 정치인들의 업보 비유,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내부 총질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중반부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계 후보들을 향한 친윤계 후보들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연대다라고 강조하는데 전직 당대표가 또 대통령의 공약이나 대통령 구상을 때리는 게 어떻게 가치의 노선입니까? 그거는 내부 총질이죠. 내부 총질러들의 집합소예요. 천하의 용인 뭐 이 말도 대단히 부적절한 게요. 대장동 부패 게이트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저 후보는 이준석계 후보인 이른바 천하용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를 향해서 내부 총질팀이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천하용인 단어도 대장동 게이트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김용태 후보가 즉각 반발했는데요. 조 후보가 자타공인 내부 총질러 아니냐며 적반하장을 그만두라고 맞대응했습니다. 이준석계 후보들을 향한 공세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준석의 선 건지 내 사람의 선 건지 그냥 정치 재개의 발판으로 이 천하용인 후보 4명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이준석 퀴즈라는 프레임에 묶여버리면서 장기적으로는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기 굉장히 힘든 좀 낙인 효과가 찍히게 됐다. 청년 최고위에 도전한 장해찬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네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후보 개개인의 장점이 드러나기보단 이준석 퀴즈 프레임에 묶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면에선 좋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내부 총질러라며 비판하는 현재 국민의힘 상황.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야의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그 민주당이 그 의총을 열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부결의 이제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영장에 문제의 428억 원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었고 이건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검찰총장은 그렇지만 이제 증거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빠진 그 내용은 차기 그 쪼개기 영장 앞으로 계속 있을 뭐 체포 동의안, 구속영장 청구 이거를 그 사전 포석에 두고 빠뜨린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두 분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428억 원을 빠진 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파고 들은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첫 번째라는 것이 지금 분명해졌거든요. 네. 그리고 시리즈로 다시 소환과 영장과 또 체포동의안과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절차가 이거 한 번이 시작일 뿐이지 앞으로 몇 번이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너무나 지금 분명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대표의 힘을 밀어주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네네. 그 428억 빠진 것도 결정적인 거고요. 지난 몇 달 동안의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계속 흘리기를 통해서 성남 FC보다는 대장동에서 뭔가 있고 결정적인 게 있다라고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사실 그 사이 수사의 그 집약체이고 결정체인 영장을 보니까 그게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 봐서 의원들 입장에서 이번이 첫 번째고 또 몇 번이 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그 파도 속에서 첫 번째만은 대표의 힘을 받게 해주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 의총의 분위기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있게 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반대표가 나오기가 좀 힘든 분위기가 잡혔죠. 네네. 428억 원에 대한 뭐 증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빠진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쪼개기 영장에서는 그 관련 내용도 핵심 내용들도 이제 또 앞으로 차츰차츰 나오게 될까요? 수사가 잘 안 돼서 다시 말하면 검찰 수사가 뭔가를 못 찾아내서 빠뜨렸다. 수사가 빠그러져서 네. 이런 표현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대목은 좀 더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검찰이 항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속영장은 말 그대로 구속할 만한 사안에서만 표시를 하고 네. 모든 범죄 사실을 나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잘못돼서 뺀 건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428억을 다들 안 봐서 그런데 그럼 428억 원이라는 부분이 영장에서 완전히 빠져 있느냐. 두 번에 걸쳐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잘 보셔야 되는 게 428억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니까 김만배는 유동규 측에 교부할 구체적인 금액을 428억 원으로 특정했다는 대목이 한 줄 나오고 두 번째 제가 보니까 영장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피의자 피의자라면 이때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의자 측에 지급할 금원이 428억 원을 확정하기도 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이 대목은 왜냐하면 특정이 2021년 3월 달에 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두 번에 걸쳐서 428억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나온다.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지금은 유동규는 이 428억 원이 사실상 정진상, 김용, 이재명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열쇠를 쥐고 있는 김만배가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김만배가. 네. 그래서 김만배를 다시 구속했다네요. 다시 구속됐으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 기소를 해놓고 나면 법원에서 김만배 입을 통해서 그 진술을 끄집어내려고 그러겠죠. 김만배가 검찰의 의도대로 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김만배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완전히 잘못돼서 영장에서 빠졌습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문제가 이제 앞으로 김만배의 입이 과연 열릴 것인지. 그러니까 이재명 관건이다.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요지에서도 428억이라는 표현은 두 군데 걸쳐 등장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이제 키맨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100번 정도 더 할 상황이다 하면서 아예 작정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앞으로 이제 공격할 그런 굉장한 이제 의지를 이제 피력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첫 만남 이야기부터 뭐 그 20여 년 동안의 인연 그리고 이제 뭐 지금 1대1 뭐 그동안에 1대1로 만났던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이제 언급들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런 그 일련의 행보 유튜브 방송이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파급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첫 방송을 제가 봤어요. 상당히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네, 2008년, 9년 그때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라는 그 계기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 그 분당 지역의 부동산 상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정치적 상황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엮어가는데 프로모션도 뭐 굉장히 신나게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일단 만나게 돼서 이제 그렇게 정치적으로 얽히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수사로나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회수를 거듭하게 돼서 문제에 지금 우리가 천착하고 있는 그 대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비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렇게 첫 방송을 보고 있으면은 아 이게 측근이겠구나 라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매우 불리한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주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수가 아마 진행이 될수록 또 대장동이라는 핵심으로 들어갈수록 좀 불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기억력이 정말 좋은 건지 굉장히 이거 정말 세세한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제가 유심히 보는데 뭐 이런 대목이 법률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요소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뭐 검찰 수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요소는 없을 텐데 이게 사람 입에 오르내릴 만한 내용이 많은 거예요. 인간관계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2008년도 저도 알고 있었지만 2008년도에 네. 만약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처음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라 그랬어요. 만약 2008년도에 당선됐으면 저하고 18대 동기예요. 근데 2008년도에 낙선했죠? 낙선한 거예요. 누구냐? 그 우리 고흥길 의원한테 낙선했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나왔다가. 네. 이게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18대 낙선하고 바로 지방선거로 돌자. 성남시장으로 출마했다면 마음을 먹고 접근한 데가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파트. 리모델링. 네. 성남에 많아서. 네. 그때 리모델링 조합장 중에 하나가 걸걸한 유동규 씨였고 거기서 이제 김액이 통한 거예요. 서로 표를 도와줬으니까. 근데 그게 2008년부터 연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편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2편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당시 이재명 시장 후보 옆에 있던 결이 뭐 어떻게 보면 정치 참모들 정진상, 김용하고 유동규는 또 어떻게 해서 인연이 돼서 이른바 이재명 시장을 만들어내는 흥미진진한 그 팀들이 만들어졌는가 참모들이 어떻게 정식 동지들이 이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무궁무진한 이야기거리가 계속 쏟아질 것 같다. 법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말을 할 만한 그게 어디서 화제가 될 만한 요소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문제라든지 이런 거 누가 전화해서 버리라고 했다. 뭐 사실은 그게 산지 얼마 안 됐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약을 먹으라고 했다든지 어디 뭐 강원도로 도망가라고 했다. 이런 하나하나 대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만한 내용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으로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어떤 뭐 정치적인 힘이 좀 필요했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는 표가 필요했고 예, 이재명 정자동으로 파고들었어요. 대표는 낙선 후에 뭔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그런 동력이 좀 서로 이제 필요한 뭔가 이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만나게 됐다. 이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인데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그 유튜브 방송의 또 내용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네요. 그 이재명 대표와 이제 검찰의 대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비명계도 부결을 위해서 일단 체포 동의안에 한 배를 탔습니다. 그 앞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게 쭉 뭐 쪼개기 영장으로 가고 장기전으로 간다면 과연 이 단일 대우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뭐 좀 두 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 이게 지금 긴 호흡에서 보면은 1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2차는 뭐 분명히 보이는데 뭐 3차까지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운전이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검찰이 이번에 1차 체포동의안은 어차피 부결될 걸로 생각하고 보내는 걸 거예요. 검찰이 1차 때 반드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부결은 되니까 부결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민주당을 코너에 몰아넣자. 민주당에게 스크래치를 세게 내자. 그래서 깊은 상처를 주자.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27일 날 국회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또 할 텐데. 체포동의안 그렇죠. 설명을 그건 하면서. 뭐 법무장관이 하는데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할 때하고 똑같은데요.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증거,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슬쩍 보여줬잖아요. 녹음 그렇죠. 내용을 공개했죠. 뭐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와서 그걸 아마 또 한 번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노웅래 체포동의안 때 것을 아마 효과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을 거고 이걸 다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서 민주당에 큰 상처를 줄 것인가를 지금 아마 연습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2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1차 때 이게 부결이 된다고 가상을 할 경우에 1차를
다시 한번 재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 차는 전혀 새로운 걸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재청구를 영장을 재청구한다면은 3차는 새로운 내용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시나리오들을 열심히 검찰이 짜고 있을 거고요. 정부 여당이 아마 총체적으로 앉아서 여러 가지 아마 조언을 듣고 이거 훈수 놓는 사람들이 제법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상임 고문단과 이제 회동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갔었는데 지난번 그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그 설명 때 한동훈 장관의 이제 브리핑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해서 부결에 더 좀 동력으로 작용을 했다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녹음 내용을 공개한 건 노웅래 의원한테 또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이제 말씀.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다 분석해서 어떤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것을 선택하겠죠. 네네. 글쎄, 뭐 우리 저는 잘 모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모론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권 전체가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검찰은 이렇게 움직이고 여당, 국민의힘은 이렇게 움직여라. 나름 그럴싸한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조정한 거예요.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안기부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이렇게 바둑 두듯이 하는 건데 지금은 제가 보면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건 약간 음모론적 시각이 있는 거다. 다만 음모론은 뭐에 대한 음모론을 아니 그러니까 여권에서 이 검찰 수사 이런 모든 것을 기획과 타이밍과 내용까지 다 조율해서 나올 거라는 게 대통령 발은 아닐 것이다. 아니. 그런 의미야. 대통령이든 아니든 여권 전체에서 뭔가 장기적인 기획 끝에 나온 거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음모론 그런 게 음모론이란 말이에요. 그럴 만한 주체가 별로 없어졌어요. 지금 옛날에 이제 국정원이 안기부에서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뭐해서 좀 걱정 안 하셔도 되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뭐 이런 데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영장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일부에서는 그냥 판사한테 가보자. 차라리 영장 실시심사를 받아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왜 선택을 안 했을까요? 명분도 있어 보이는데. 만에 하나 삐끗하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일부에서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어느 순간 되면은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보는 시각이 있던데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대표직을 내려놓는 순간 자기는 완전히 광야에서 혼자 이 찬바람을 못 견딘다는 것을 누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내려놓을 거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나중에 되면 최고위원들하고 다 상의하여 비대위를 만들고 통제 가능한 비대위. 어차피 지도부는 다 자기 편이니까 수렴청정하는 체제가 되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내려놓을 공산은 커 보이지 않는다. 비명계 입장에서 이른바 비명계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도와주자. 어차피 부결될 것 뻔한 상황에서 명분도 쌓자. 하지만 다음에 계속 구속영장이나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가 딴 생각을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겠다는 이런 의사표시 아닌가 싶어요. 네네. 어쨌든 단일 대우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고개가 갸우뚱하는 그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이제 사안인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뭐 몇 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런 그 수치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자체는 이런 그 자당의 지지율 부진에 대해서 정권 초 여당의 프리미엄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당은 한창 그 전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뭐 자당에 대한 그 자책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고 이런 이제 해석들을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항상 우리 편이 잘 안 되는 결과가 나오면은 뭐 실제로는 괜찮은데 저쪽이 뭐 컨벤션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호재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은 우리끼리는 위로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자료가 훨씬 더 중립적이고 그게 더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당 지지율이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나오는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좀 괜찮은 편이다. 선방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공천은 정말로
잘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코너에 몰려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저는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앞으로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뭐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부결이 돼서 뭐 방탄이라고 뭐 모든 언론과 또 뭐 여당과 이런 데서 뭐 와글와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죠. 뭐 조금이라도 내려가고 뭐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점으로 봐서 당 지지율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사법 리스크가 모든 이슈를 덮고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뭐 자체 내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여당의 현재 그런 이벤트들 때문에 자신들의 그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있는 위로하고 싶은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도 있는 건데 우리 신경민 전님 말씀하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길게 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총선 때 내년 선거 전에 계속 지지율이 만약에 이 정도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대목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말씀드리지만 내년 총선 전까지는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보고 의원들이 향방을 정할 거예요. 그때 되면 당 대표를 내려놔라 소리가 나올 테고 본인은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수렴청정하는 식으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은 뭐 축출당하든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험 때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이 이제 꼴등인 사람과 또 전교 1등인 사람. 다른 사람들은 전교 1등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성하는 입장에서 신경민 의원님도 늘 전교 1등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시험 때마다 늘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여당의 전교 1등이 그 김기현 의원인데 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TV 토론 때 그 남은 그 새 후보한테 집중 포화를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의혹 그리고 이제 자신이 또 그 바이든 날리면 요 질문을 한 게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대현 입지가 지금 뭐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이 정도로 윤심과 윤핵관이 그냥 많이 와장창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뭐 1등 물론이고 한 60 아무리 못해도 60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55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40매 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1등은 1등인데 네. 불안한 1등이고 결선 투표까지 제도적 변경을 해놓고도 그 제도적 변경에 어떻게 보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2차 토론에서 본인이 바이든 날리면을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천하람 후보를 공격을 한답시고 그걸 집어내는데 지금 여당 후보가 제일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아파하고 잊어버리고 싶고 덮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지금 따로 추격하는 후보를 이렇게 찌른다. 그건 내가 보니까 전혀 잘못 생각한 거고요. 이 경쟁력은 확실히 없는 사람이구나. 이 대표 돼도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판단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만방에 보여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의혹이 계속 뭐 어디까지 좀 이렇게 발목을 잡을까요? 부동산 의혹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지금 황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뺨을 때리는 건 안 후보 뺨을 때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약 이걸 불식을 하려면은 황 후보의 뺨을 때리면서 입 다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증거 있습니까? 네. 증거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뭐 이런 정도의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오히려 황 후보가 내가 직접 찾아갔다. 굉장히 그 언성도 높아지고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예. 황교안 후보가 왜 저렇게 김기현 후보를 공격할까? 정말 연대는 물 건너 가는 거야. 뭐 연합은 예를 들어서 뭐 협조는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정도인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이 있을 거냐? 크다 적다 상당한 영향력이다 큰 영향이다. 뭐
표현의 나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는 그 김기현 의원이 쭉 설명을 해주면 돼요. 왜 샀고 얼마에 샀는데 어떻게 돼서 이정이 이렇다 지금 상태로 이렇다라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되는 문제. 그럼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얼마에 샀다는 얘기들은 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근데 지금 현 시세, 예, 호가 매매 호가에 대해서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더 이제 답이 안 나오고 그 것 같습니다. 과정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지점, 진짜 영향력이 의원 시절, 시장 시절에 뭐 언제 저도 그런 설명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닐까. 제 눈에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시점도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자 김기현은 결국은 자 이게 뭐 여러 차례 어떻게 보면은 그 로켓처럼 일단은 김장연대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를 통해서 지지율을 좀 올리고 2차는 나경원 의원을 못 나오게 함으로써 안 나옴으로써 또 올라가고 3차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지지 뭐냐 김기현 의원의 자기 능력과 자기 지지자는 뭐냐는 이 대목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뭐 결선은 제가 보기 결선은 갈 것 같고 결선에 가서 어떻게 될까 이 대목이야 뭐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미래의 영역이니까. 맞아요. 결과 1위는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렇죠. 지금은 유리한 거는 맞아요. 김기현 의원이 훨씬 유리하죠. 유리하지만 유리한데 어디에는 아니다. 결선이라는 게 모든 선거에서 결선은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결선이라는 것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뭐 연대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실버 크로스 2위로 약진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22%, 그러니까 20%대를 기록했고 2위로 치고 올라간 그런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연대는 없지만 전략적 재원은 가능하다. 이런 이제 최근에 또 언급을 했는데요. 뭐 천하람 후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제 천 후보가 독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여의도에서 국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하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컨텐츠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것이 없이 안 후보가 떨어지는 것에 또 안 후보의 지지 기반을 갉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결국 반사 이익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제 앞으로 천 후보가 안 후보를 제끼는 여론조사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천 후보가 그러면 뭐냐. 천 후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은 지금 못 보여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천하람 우선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그게 일반 국민인지 당원인지 책임 당원인지 지지자인지 모르겠으나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표현은 천하람이 안철수 후보보다 더 결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면 제가 보기엔 탄력이 붙을 거예요. 이건 이변이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지금까지는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이 결선 갈 거라고 봤는데 아니 천하람이 올라간단 말이야. 이 자체로도 엄청난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결선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자 결선 간다 하면은 잘 보세요. 3월 8일 날 결선 투표가 발표가 되고 두 명이 발표가 되고 3월 9일 날 토론을 해요. 또 3월 10일, 3월 11일 똑같은 1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원들이 투표를 한다고. 그 투표율이 핵심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3월 10일 날 발표되는 거니까 만약에 천하람이 결선으로 올라가야 된다면 유동성이라 그럴까? 그 부분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정말 좀 재밌다 내지는 어찌 될지 모르겠네. 이 대목을 때리게 되면 정말 모르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 상황은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법까지 야당이 이제 강행 처리하려는 이제 법안들이 줄줄이 있는데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이제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의 대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글쎄 이렇게 줄줄이 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와 특히 야당과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과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이거야말로 굉장히 큰 사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건데요. 이것만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또 뭐 특검법도 있을 것이고 네. 지금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 대통령실과 충돌하는 지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전선이 이렇게 다기하게 되면은 이 국정은 뭐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저도 선별적으로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국회는 입법권이 있고 대통령도 물론 이제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대전제로 하고 이건 서로가 조금은 정당하게 행사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노란봉투법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재계라든지 모든 데서 반대를 하고 언론에서도 반대가 심하고 논거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 거부권 해도 제가 볼 때는 야당도 어떻게 보면 거부권까지 상정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양곡관리법 이런 게 말이죠. 이런 거는 명분적으로 보면 양곡관리 잘못된 법은 맞아요. 잘못된 법이라는 게 이런 굉장한 재정의 압박도 되고 농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장기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는 또 중요한 법이에요. 농민들이 표의 입장에서 그렇죠. 이런 거는 네. 정무적인 표현보다는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법이지만 국회를 통과했기에 나는 뭐 수용한다든지 이런 좀 선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정부가 그 노조의 회계장부를 제출하라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그 국회 입법조사처가 노조가 정부에 회계장부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용산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이 직접 건폭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조폭, 학폭 뭐 그런 의미의 이제 건폭인지 어쨌든 뭐 이게 해석이 이제 분분하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요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건 법에 일단 없어요. 회계장부를 다 까라 이런 건 분명히 없고 이게 대법원 판결로도 이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조합비하고 정부의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쓰는데 정부의 지원금으로 쓰는 것은 이 예산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바로 그건 공개가 되고요. 조합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람이 물론 가능합니다. 그 공람이 이제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제도의 운영이기 때문에 뭐 그건 좀 모르겠어요. 또 조합마다 또 사정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이 회계장부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는 제도 법을 만들어 내겠다. 이게 또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순서인데 법도 안 돼 있고 대법원 판례도 전혀 지지하지 않는 이런 제도를 특히 법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는 분이 공정과 상식과 자유와 합리를 얘기한다는 분이 노조 때려잡기로 일단 회계장부 보겠다 그러면은 일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는 제도를 그러면은 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해 보겠다. 이걸 좀 논의해 달라라고 노동부 장관한테 지시를 해야죠. 네네. 그리고 건폭, 이 건설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언론에 있을 때 사회부에 있으면서 무수히 들었고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대형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일부는 이게 관행화돼 있어서 아예 건설비 그 코스트로 계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노조 때리기로 갑자기 건폭 그래가지고 때려잡자 노조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 모든 문제를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이 모든 것이 코스트로 국민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반드시 고쳐보겠다. 이걸 논의해달라고 건교부 장관한테 지시를 해서 실태 파악하고 이번에는 한번 고쳐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그냥 아침에 갑자기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면서 이 건폭 때려잡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지지율에 굉장히 지금 목을 매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네. 뭐 투명성도 좋고 한데 제대로 하려면 일단 법대로 하자. 예. 표현은 좀 거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거 말씀하신 대로 오래됐고
거의 뭐 건설 현장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왜 꼭대기에서 이렇게 타워 크레인 기사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뭐 중요한 거기가 딱 거기에 일을 안 하면 다 쉬게 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비노조원들이 뭐 운영하는 것은 뭐 공사를 방해한다든지 자기들 아니면 심지어는 뭐 또 아예 뭐 원래비 그게 돈을 가외로 주지 않으면 월급에 주지 않으면은 천천히 한다든지 또 시간 되면 딱 끓여놓고 자 손 들고 나온다든지 이래 놓으니까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요. 이게 꼼짝을 못 하니까 원래비도 주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봤지만 타워 크레인 노조가 438명이 원래비로 받아간 게 243억이더라. 연평균 5,500만 원이 남는다. 이런 통계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국토부에서 실태 조사를 했겠죠. 또 하나는 인천해운의 항공사장에는 노조 기사가 6명인데 타워 크레인이 월급은 한 590만 원 받아가는데 6명이서 1인당 한 달에 약 1,200만 원씩 받아가더라. 월급보다 더 많이.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니까 글쎄 뭐 저는 뭐 건폭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거칠게 들릴지 몰라도 이 정도라면 지금까지 좀 손을 못 대왔기 때문에 노조에서 먼저 중단하든지 아니면은 국토부와 노동부가 나서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 돼.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손을 볼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그 여의도 정치회전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그리고 국민의힘 전대 진행 상황을 그리고 윤 대통령과 노조의 대결까지 정치 현안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